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인 신순이입니다. 어쩌다 보니 시댁 살림을 맡은 지도 어느덧 40년이 훌쩍 지났네요. 처음에는 젊은 세댁으로, 나중에는 맏며느리로 명절만 되면 부엌에 서 있는 게 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은 며느리의 전쟁터라는 말 농담이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저는 냉장고를 비우고 마트 전단지를 뒤적이며 제사 음식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손이 느려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제 손맛이 없으면 식구들이 밥이 밍밍하다고들 하거든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부엌에 불을 켜고 무거운 전기 프라이팬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 부치는 건 항상 제 목기죠. 손목에 파스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또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제 속을 끓이는 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저보다 15살 어린 손아래 동서 나한순. 명절만 되면 어디서 그렇게 잘 차려입고 오는지 고급 블라우스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한 발 늦게 나타나선 형님 고생이 많으세요. 역시 형님 손맛은 최고예요. 이 말만 툭 던지고선 소파에 앉아버립니다. 저는 수십 년간 참고 또 참았죠. 그래, 젊으니까 애쓴다 치자. 아이들도 어리니 이해하자.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도 다 컸는데 한순의 태도는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태연해졌달까요. 명절날 아침 부엌은 늘 전쟁터입니다. 솥뚜껑이 덜컹거리고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저는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전을 부치는데 거실에선 한순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형님, 이거 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레시피 좀 알려주셔야겠어요. 입으로는 칭찬을 쏟아내면서 손은 끝까지 안 돕습니다. 거기에 시댁 고모들까지 가세하면 상황은 더 골치 아파집니다. 올해도 두 분의 고모가 오신다네요. 아가씨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니, 그래도 맏며느리가 이렇게 일 잘해야 집안이 굴러가지. 그 말 들을 때마다 웃음은 짓지만 속에서는 한숨이 푹 나와요. 내 나이가 70인데 언제까지 굴러가야 하는 거야. 며칠 전 저는 식탁에 앉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젠 슬슬 나도 변해야지. 올해는 다르게 가보자. 그동안의 명절은 제가 모든 걸 떠안고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맏며느리의 명절이었지만 올해는 다를 겁니다. 아니, 다르게 만들 겁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에 스며드는 시간. 한순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에 든 건 명품 쇼핑백, 입은 옷은 또 반짝반짝합니다. 형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유, 벌써 전 부치셨어요? 역시 형님. 그녀의 말투에는 늘 약간의 가벼움이 섞여 있습니다. 동서 왔구나. 어서 와. 저는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말했죠. 이번엔 너 그냥은 안 넘긴다. 속으로 단단히 다짐하면서요. 부엌으로 들어온 한수는 냉장고를 힐끗 보더니 형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뒤돌아보며 말했죠. 그래 동서, 저 전 좀 뒤집어 줄래? 그러자 한수는 살짝 어깨를 움츠리며 아휴, 제가 하면 다 찢어져서요. 형님이 하셔야 맛있잖아요. 익숙한 변명. 그리고 익숙한 뒷걸음. 아가씨들도 도착해선 거실에서 한순과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언니는 역시 부엌에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 동서는 손재주가 없나 보다. 후. 그들의 웃음소리가 부엌벽을 울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전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좋아. 다들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올해 제 명절은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은 묵묵히 일만 했지만 이제는 복수할 때니까요. 부엌 한켠에는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작은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조용히 판을 짜놓았어요. 명절 밥상 올해는 누가 제일 먼저 앉게 될까요? 그리고 누가 제일 불편한 자리를 맡게 될까요? 창문 밖으로 고요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다. 부엌의 시계는 오전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커다란 솥에서는 탕국이 뽀글뽀글 끓고 전 부친 냄새가 거실까지 스며든다.
명절 아침이면 늘 그렇듯 집안은 고소한 냄새와 바쁜 손길로 가득해야 하는데 오늘도 그 바쁜 손길은 오롯이 나 신순이의 몫이었다. 한순이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아가씨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형님은 진짜 대단하세요. 전을 이렇게 얄고 고르게 붙이시다니 저는 하면 다 망쳐요. 그녀의 말에 두 고모가 맞장구를 쳤다. 언니는 손이 야무져서 그래 옛날부터 솜씨가 좋았잖아. 동서는 뭐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말은 칭찬인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당연함이 깔려 있었다. 맏며느리는 부엌, 동서는 거실이라는 오래된 도식이 여전히 유효한 집안 풍경이었다.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뭐. 늘 이랬지.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일렁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단지 분노만은 아니었다. 30해 넘게 이어져 온 묵은 역할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싶은 욕심이었다. 동서 저 탕국간 좀 봐줄래? 나는 일부러 프라이팬에서 손을 떼며 한순에게 말을 건넸다. 아 형님 제가 그런 건 잘 몰라서요. 형님이 봐주셔야 맛있잖아요. 익숙한 대답이었다. 나는 굳이 말을 잇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가 나설 리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고모들도 한마디 거든다. 언니 한순이는 요리보단 손님 대접 쪽이 체질인가 봐. 그래도 이렇게 형님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지 뭐. 그들의 말이 공기 중에 툭툭 흩어지며 나를 감싼다. 나는 전을 한 장 뒤집으며 천천히 숨을 고른다. 그냥 무시하는 법을 익힌 지 오래다. 하지만 올해는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일부러 전을 절반만 붙이고 손을 멈췄다. 보통 같으면 아침부터 전을 종류별로 산처럼 쌓아두었겠지만 오늘은 일부러 조금만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큰 그릇에 재료만 깔끔히 손질해 놓았다. 점심때쯤 되면 전이 모자라서 누군가는 부쳐야겠지 그때 보자.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분주해졌다. 시댁 어르신들과 작은 집 식구들도 하나둘씩 도착했고 거실은 시끌벅적해졌다. 하지만 부엌안은 여전히 나 혼자였다. 탕국안 보고 나물 무치고 잡채 붓고 밥솥 2개를 번갈아 열었다 닫았다. 등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허리는 쑤셨지만 누구 하나 뭐 도와줄까? 라고 먼저 말하진 않았다. 그저 거실에서 웃음소리만 들려왔다. 동서 저 무나물 좀 묻혀줄래?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을 건넸다. 형님 저 그거 하면 꼭 짜지더라고요. 형님이 하셔야 맛있다니까요. 그녀는 특유의 얄밉지 않은 듯 얄밉게 웃으며 말을 피했다. 그래 너 참 일관성 있구나. 그때였다. 언니 밥은 언제 되려나? 고모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나는 큰 솥을 보며 일부러 느릿느릿 대답했다. 아가씨 아직 좀 멀었어요. 올해는 조금 간소하게 하려고요. 나도 이젠 예전 같질 않아서.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한순의 눈이 살짝 커졌고 고모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전 부치기에 집중했다. 작지만 확실한 신호를 던진 것이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을 때 모두의 표정엔 약간의 어색함이 감돌았다. 저는 예년보다 훨씬 적었고 반찬도 간결했다. 누구도 대놓고 불평은 못했지만 분위기만큼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한수는 그제야 주방을 슬쩍 기웃거리더니 형님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뒤늦은 그 말에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나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아 동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그 말 속에는 수십 년 쌓인 감정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거실로 물러났다. 점심상은 예년보다 조금 늦게, 조금 소박하게 차려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전보다 한결 가벼웠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전이 적다느니 나물이 간소하다느니 말하는 동안 나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밥을 퍼주었다. 올해는 이 흐름이 시작일 뿐이다. 아직 저녁이 남아있고 그때는 더 큰 움직임이 일어날 테니까. 점심 식사가 끝나자 집안엔 특유의 명절 오후의 공기가 감돌았다.
배를 두드리며 거실 바닥에 드러눕는 남자들, 차를 마시며 소파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여자들, 그리고 묵묵히 설거지통 앞에 선 나, 신순이. 명절의 진짜 전쟁은 점심 이후부터지. 수십 년간 몸으로 익힌 감각이다. 점심상 치우고 설거지하고 저녁 준비 들어가기 전까지가 가장 힘든 시간이다. 음식 냄새는 진해지고 설거지 더미는 산처럼 쌓이고 부엌은 열기로 가득 차지만 그 시간 거실에는 늘 느긋한 시간만 흐른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하나둘 헹구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설거지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벌써 하시네요. 한순이다. 늘 이 타이밍이다. 설거지가 거의 끝날 때쯤에 하려고 했는데 벌써라는 멘트로 면피성 참여를 한다. 나는 고개만 살짝 돌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동서. 이젠 거의 다 끝났어. 그녀는 손에 수건 하나 들지도 않은 채 미소만 지었다. 거실에서는 고모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벌써 손 놨겠다. 그렇지, 요즘은 큰 며느리도 이런 사람 찾기 힘들어. 그들의 말은 겉으론 칭찬이지만 들을수록 부담이 얹혀진다. 당연히 너는 계속 이렇게 해라라는 의미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뒷정리를 하며 그 말들을 흘려들었다. 마음속에선 이미 다음 수순을 떠올리고 있었으니까. 올해는 내가 조금씩 뒤로 빠질 생각이다. 그동안 쌓아둔 재료는 다 손질해 놨고 전도 일부러 남겨두었다. 저녁 준비 시간쯤 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몫이 될 테다. 형님, 제가 차라도 내올까요? 한순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부엌이 아니라 다시 거실 테이블로 향했다. 찻잔만 들고 가서 고모들과 티타임을 즐기려는 거다.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래, 티타임은 잘하더라. 그때 고모 중 한 분이 내게 말했다. 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조금은 동서들이 도와야지. 말만 들으면 참 옳은 말이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이 한순이 아니라 나를 향해 던져졌다는 게 문제다. 마치 언니, 동서들 좀 부려서 하세요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설거지한 접시를 말리며 짧게 대답했다. 아가씨, 요즘은 동서들도 다 바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진 내가 해야지요. 입 밖으로는 부드럽게 나갔지만 속으론 다른 말이 맴돌았다. 그래봤자 도와줄 생각도 없으면서. 오후 2시가 넘자 부엌의 공기는 한결 가라앉았다. 식구들은 거실에서 낮잠을 자거나 차를 마시고 있었고 나는 일부러 부엌에서 한 발짝 물러나 거실을 유심히 바라봤다. 한수는 아가씨들과 앉아 핸드폰으로 가족 단톡방 사진을 보여주며 깔깔 웃고 있었다. 형님, 이거 보셨어요? 저희 막내가 여행 가서 찍은 건데 너무 귀엽죠? 그녀의 밝은 목소리는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저 소리에 내가 주눅들 필요는 없지. 그때 부엌으로 들어온 둘째 고모가 내게 슬쩍 다가와 말했다. 언니, 올해 음식이 좀 간소하더라. 힘드신가 봐. 나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아가씨, 나도 이제 70이에요. 예전 같진 않아서요. 올해부턴 조금 덜 하려고요. 그녀는 약간 놀란 눈치였다. 늘 괜찮다, 뭐 별거 아니냐라고만 말하던 내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선을 긋는 말을 했으니까. 그녀가 거실로 돌아간 뒤 한순이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왔다. 형님, 저녁은 언제부터 준비하실 거예요? 나는 일부러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마주보며 말했다. 동서, 올해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 전도 다 붙이지 않았어. 저녁은 우리 다 같이 좀 나눠서 하자고. 한순의 얼굴에 순간적인 당황이 스쳤다. 아내? 그렇죠. 다 같이 해야죠. 그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어색한 웃음은 거짓말을 못했다. 거실에서 졸고 있던 시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안은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선이 하나씩 그어지고 있었다. 나는 부엌 창문을 살짝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좋아, 저녁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판을 벌릴 시간이야. 오후 4시. 부엌의 시계 초침이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햇살이 거실 창을 비스듬히 스치며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집안 공기에는 묘한 정적과 긴장감이 동시에 감돌았다. 점심 식사 후의 느슨함이 조금씩 걷히고 다시 저녁 준비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엌으로 천천히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전 부칠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애호박, 동태살, 고기완자, 반죽, 깻잎. 예전 같으면 이미 점심때 전부 부쳐놨을 양이지만 올해는 일부러 손을 떼어두었다. 이제 슬슬 너희 차례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한순이 나를 힐끔 바라보았다. 형님, 저녁 준비 벌써 하세요. 나는 프라이팬을 꺼내며 담담하게 말했다. 슬슬 시작해야지. 전도 아직 남았고 반찬도 조금 더 만들어야 하니까. 아,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가볍고 부담 없는 톤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는 조금 있다가야 움직이겠다는 은근한 거리두기가 있었다. 동서, 저 전 좀 같이 부칠래? 나는 이번엔 일부러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손사래를 쳤다. 형님, 제가 하면 다 찢어지잖아요. 형님 솜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대답이 대본처럼 들릴 지경이다. 나는 굳이 맞받아치지 않고 그저 기름을 두르고 전을 한 장 부치기 시작했다. 기름 냄새가 퍼지자 거실에 앉아있던 고모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언니, 또 전 부치시네. 아유, 언제나 부엌에 계셔. 이젠 동서들이 좀 도와야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부엌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 나는 전을 뒤집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아가씨들,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저는 다 같이 좀 나눠서 하려고요. 고모들은 약간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였다. 한수는 잠시 웃으며 눈치를 살폈다. 그래야죠. 같이 해야죠. 하. 그녀의 웃음 뒤에 숨은 불편함이 부엌 안에 퍼졌다. 그때 첫째 고모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 문턱까지 와서 말했다. 언니, 내가 호박전 조금 도와줄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 그래 주시면 고맙죠. 하지만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결국 아유, 나는 요즘 무릎이 시려서 오래 못 서겠더라. 동서가 해야지. 하고는 슬그머니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그 말을 들은 한수는 머쓱한 웃음만 지었다. 형님, 제가 조금만 근데 프라이팬이 너무 무겁네요. 형님이 먼저 좀 하시고 제가 나중에. 늘 이런 식이다.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는다. 나는 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동서, 프라이팬 무거우면 이쪽에 있는 작은 팬 써. 전이 많으니까 둘이서 나눠서 해야 빨리 끝나지. 나는 가볍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단호함이 스며 있었다. 순간 한순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눈치를 보며 작은 팬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애호박을 기름에 얹었다. 지글지글 소리가 부엌 안을 메우자 고모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동서가 전 부치는 거 처음 보네. 형님이 드디어 좀 시키셨나봐. 후. 그 웃음소리는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순의 귀에는 제법 따갑게 들렸을 것이다. 한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이, 제가 형님 따라갈 수는 없지만 뭐 해보죠 뭐. 나는 무표정하게 전을 뒤집으며 대답했다. 동서, 천천히 하면 돼. 올해부터는 다 같이 좀 해야지. 그 순간부터 부엌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이제까지 나 혼자 부치던 전이 둘이 나란히 펜을 잡고 부치는 광경으로 바뀐 것이다. 고모들은 이 광경을 보며 희죽희죽 웃었고 한수는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가 금세 지쳐갔다. 몇 장 붙이지도 않았는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손놀림은 점점 느려졌다. 형님, 제가 하면 자꾸 찢어져요. 괜찮아, 동서. 몇 장 찢어진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그냥 해. 나는 일부러 가볍게 받아쳤다. 이제는 그녀가 그동안 나에게 기대왔던 맏며느리의 완벽함을 천천히 걷어내는 시간이다. 부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거실은 점점 조용해졌다. 가족들이 슬쩍 부엌 쪽을 힐끔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분위기만큼은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다. 나는 부엌 환기창을 열어 저녁 바람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녁 식탁에 올라갈 전들이 하나둘 쌓여갈수록 한순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녀는 눈치를 보며 고모 쪽을 힐끔거렸지만 고모들도 이젠 슬쩍 발을 뺀 상태였다. 누구도 그녀를 대신해주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수십 년 동안 내가 혼자 지탱해온 명절의 무게가 조금씩 나눠지고 있었다.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부엌창으로 붉은 햇살이 길게 스며들었다. 탕국은 다시 불 위에 올려져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고 프라이팬 위에서는 마지막 전 몇 장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다. 기름 냄새와 구수한 국물 향기가 어우러져 집 안가득 퍼졌지만 공기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기운을 쏟은 나는 의자에 잠시 앉아 허리를 쭉 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 이 소리는 피로의 한숨이라기보다 이제 곧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의 숨 고르기에 가까웠다. 거실에는 식구들이 하나둘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점심 이후 잠시 퍼져 있었던 느슨한 분위기가 서서히 걷히고 저녁 식사 준비의 긴장이 스멀스멀 퍼지고 있었다. 남자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보며 앉아 있었고 고모들은 다시 소파에 자리 잡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 한순이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어딘가 어색한 몸짓을 하고 있었다. 전 부치기를 억지로 했던 그 시간 이후로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경직이 남아 있었다. 형님,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그녀가 부엌 문턱에서 슬쩍 고개만 내밀며 말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탕국 뚜껑을 열었다 닫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상만 차리면 돼. 반찬은 다 나갔으니까. 아, 네네, 그럼 제가 수저 놓을게요. 그녀는 마치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라는 듯한 표정으로 수저통을 들고 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모 중 한 분이 소리쳤다. 동서, 큰동서 혼자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수저만 나서야 되겠어? 목소리는 농담 석인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압박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고모들이 이런 식으로 슬쩍 분위기를 흔드는 순간이 오면 이제부터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가씨, 올해는 동서도 많이 도왔어요. 전도 같이 부치고 상도 같이 차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거실의 시선이 잠시 한순에게 쏠렸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그렇죠, 형님이 시키셔서 아니 부탁하셔서요 하고 대답했다.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내가 예전처럼 모든 걸 감싸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그녀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준비가 마무리될 즈음 딸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조금 늦을 것 같아. 그래도 저녁엔 들를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든든해졌다. 지영은 평소에 명절 준비에 직접 끼어들진 않았지만 언제나 내 마음을 잘 읽는 아이였다. 올해는 뭔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살짝 스쳤다. 거실에서는 고모들이 남은 반찬을 보며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언니, 올해는 전이 좀 적네. 그래도 깔끔하긴 하다. 맨날 산더미처럼 쌓아놓더니. 그들의 말은 칭찬 같기도 살짝 꼬집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그 말에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아가씨,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요. 올해부터는 좀 줄이기로 했어요. 그 순간 고모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맏며느리가 줄인다는 말은 곧 오랜 암묵적 규칙의 균열을 의미했으니까. 한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이리저리 옮기며 애매한 웃음을 지었다. 형님이 올해는 좀 다르게 하신다고 해서요 하하.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약간의 당혹감과 눈치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고모들 사이에서 편하게 웃던 과거와 달리 이제 어느 쪽에도 확실히 기댈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다. 저녁 식탁이 차려지기 시작하자 거실의 공기는 한층 팽팽해졌다. 식구들이 식탁 주위를 둘러싸며 자리를 잡는 순간 누가 어디에 앉는가가 미묘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나는 일부러 평소 한순이 앉던 자리에 반찬을 덜 올려두고 대신 고모들 쪽을 먼저 세팅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척하지만 분명히 작은 파동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이제 곧 시작이야. 오늘 저녁 식탁은 예년하고 다를 거야.
다들 식탁으로 오세요. 내 목소리가 거실에 울리자 식구들이 하나둘 식탁 주위로 모여들었다. 긴 하루의 끝, 드디어 명절 저녁 식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탕국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갓 부친 전이 접시 위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오늘 식탁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깔려 있었다. 예년과 다른 긴장감, 그것이 식구들 사이를 스치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간소하게 차린 상을 한눈에 흘렀다. 예전 같으면 산더미처럼 쌓아놓던 전과 나물이 오늘은 절반 수준이다. 누가 봐도 이 집 맏며느리가 손을 살짝 뗐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고모들이 먼저 식탁에 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언니, 올해는 상이 좀 깔끔하네. 전이 적으니까 오히려 보기 좋다 하. 그들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익숙했던 풍경이 깨진 데서 오는 미묘한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한순도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했지만 눈빛에는 살짝 경계가 섞여 있었다. 특히 자신 앞에 놓인 반찬이 예년보다 소박하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접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짧게 흔들렸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자, 다들 드세요. 늦었으니까 식사부터 하자고요. 처음 몇 분은 조용했다. 국자를 돌리는 소리,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를 채웠다. 그런데 바로 그 조용함이 더욱 팽팽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가족들은 모두 이 식탁 분위기가 예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을 깬 건 둘째 고모였다. 언니, 올해는 상이 좀 간소하네. 힘드셨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아가씨,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요. 올해부터는 조금 줄이기로 했어요. 그 순간 고모들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맏며느리의 줄이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밥상의 크기를 넘어 가족 구조의 균열을 암시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한순이 슬쩍 웃으며 말했다. 형님이 올해는 좀 다르게 하신다고 하셔서요. 제가 전도 좀 도왔어요. 그녀는 고모들을 향해 윙크하듯 말했지만 그 안에는 나도 이랬다는 식의 가벼운 방어 심리가 묻어 있었다. 고모 한 분이 곧장 받아쳤다. 동서가 전을 부쳤다고? 세상에, 그건 기록할 일이다.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긴장감을 느꼈다. 동서가 애호박전을 부쳤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나는 가볍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순간 한순의 얼굴에 미묘한 굳음이 스쳤다. 그 말은 칭찬 같으면서도 이제 너도 부엌에 들어왔으니 예전 같진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형님이 옆에서 잘 봐주셔서 그렇죠. 고모들은 식탁 위에 반찬을 집어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래도 형님이 있으니까 이 집이 돌아가는 거야. 동서도 이제 좀 하네. 올해는 참 신기한 명절이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식탁 위 공기를 이리저리 흔들었다. 나는 탕국을 조용히 떠서 시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게 시작이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 식사 중간 한순이 슬쩍 내게 말했다. 형님, 내년엔 저도 조금 더 도와야겠네요. 하하. 나는 눈빛만으로 대답했다. 그 눈빛엔 그래, 이제 시작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녀도 그걸 느꼈는지 다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들이켰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공기가 있었다. 맏며느리가 예년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가족 내 위계와 역할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것. 나는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식탁을 둘러보았다. 고모들, 한순, 남자들 모두 조금씩 달라진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나 신순이가 있었다. 좋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침 햇살이 부엌창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밤새 식탁 위에 남겨졌던 음식 냄새가 살짝 가라앉고 집안엔 고소한 밥 냄새와 따뜻한 국물 향이 퍼지고 있었다. 명절 다음날 아침 늘 그렇듯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솥 스위치를 올렸다. 습관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전날 저녁 식탁에서 느꼈던 묘한 공기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다.
나는 부엌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자 오랜만에 머릿속이 맑아졌다. 이제 하루 남았다. 오늘이 지나면 또 한 해가 가겠지.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묘하게 잔잔한 긴장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왜인지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식구들이 하나둘 거실로 나왔다. 고모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소파에 앉아 아침부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언니, 어제 식탁 분위기 좀 달랐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야. 맏며느리가 저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건 처음 봤다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낮지만 부엌에서는 똑똑히 들렸다. 나는 냄비 뚜껑을 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들리라고 하는 소리겠지. 한순도 거실로 나왔다. 화려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수수한 니트와 바지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어제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어색함과 경계, 그리고 조금의 불만이 섞인 복잡한 표정. 고모들이 그녀를 보며 슬쩍 농담을 던졌다. 동서 어제전 부치느라 고생했겠네. 호박전 잘하더라. 에이, 제가 머려 형님이 시켜주셔서 그나마 한 거죠 뭐하. 한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살짝 찌릿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일부러 나서서 끼어들지 않았다. 그들의 본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두는 것, 그것이 올해 나의 방식이었다. 근데 동서 형님이 올해는 음식도 줄이고 분위기도 좀 다르게 하시더라. 그러게요. 갑자기 그러셔서 저도 좀 당황했어요. 형님이 워낙 다 하시던 분이라.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지? 고모들의 말은 마치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슬쩍 순이의 변화를 의심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그때 한순이 조금 더 솔직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저는요, 형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엔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말에 고모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동서도 이제 나이 들면 알게 돼. 형님이 저 나이에도 저렇게 하는 게 대단한 거야. 하지만 뭐 예전 같진 않겠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순이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미묘한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냄비에 국물을 끓이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야 진짜 본심이 나오네. 말 안 해도 다 드러나는 법이지. 한수는 고모들 사이에서 어쩐지 편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전날까지는 고모들과 편하게 웃고 떠들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뭔가 중심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부엌으로 슬쩍 다가와 말했다. 형님, 아침엔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동서, 국만 조금 퍼줘. 나머진 다 준비됐어. 네, 알겠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국자를 들었다. 그 손놀림이 어색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할 때야. 식탁에 아침상이 차려지고 식구들이 하나둘 모였다. 분위기는 전날 저녁보다 조용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오히려 더 진해져 있었다. 모두가 어제의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그냥 수저 소리와 국 퍼내는 소리만 식탁 위에 울렸다. 나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구들을 바라봤다. 고모들의 시선, 한순의 태도, 남자들의 무관심한 얼굴.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명절 풍경이지만 올해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작은 불씨처럼 아직은 조용하지만 확실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남자들은 대부분 마당 쪽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거나 TV 앞에 앉았다. 나는 부엌을 정리하며 식기들을 하나씩 헹궜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가볍게 울렸다. 그 사이 고모들과 한수는 소파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들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뉘앙스와 뾰족한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다. 어제는 정말 분위기가 달랐어. 언니가 저렇게 선을 긋는 건 처음 봤다니까. 그러게. 전도 적고 상도 간소하고. 나이 들었다고 하시긴 했지만 뭔가 좀 서운하더라. 그동안은 맏며느리가 다 알아서 척척하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썼는데 이젠 좀 달라질 모양이야.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엌에 있는 나에게는 모두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아무런 표정 없이 수건으로 접시를 닦았다. 그래, 실컷들 얘기해봐라. 나는 이제 굳이 나서서 설명하지 않는다. 한순이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형님이 항상 혼자 다 하시길래 그냥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요.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한 반, 불만 반이 섞여 있었다. 둘째 고모가 곧바로 거들었다. 동서 형님이 저 나이에도 저렇게 하신 게 대단한 거지.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 갑자기 달라지면 주변도 어색해지는 법이야. 첫째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그동안 편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큰동서가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 우리가 더 안 하게 된 것도 있어. 그들의 대화는 서서히 불만과 뒤늦은 자기 합리화로 흘러갔다. 처음엔 걱정처럼 들리던 말투가 점점 비판으로 변하고 있었다. 근데 형님이 그렇게 줄이시면 앞으로 명절 분위기가 좀 밋밋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옛날엔 진짜 풍성했는데 올해는 뭔가 덜한 느낌이었어. 나도 조금 그 생각했어. 전이 산처럼 쌓여 있어야 명절 같지. 그들의 목소리는 웃음 섞여 있었지만 나에게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들렸다. 그때 현관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 지영이었다. 전날 저녁 늦게 왔다가 다시 집에 돌아간 후 아침에 들른 모양이다. 엄마 나왔어. 지영아. 들어와. 나는 평소처럼 밝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순간 긴장이 스쳤다. 지영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지영은 거실 쪽으로 걸어오다가 소파 뒤쪽에서 들려오는 고모들과 한순의 수근거림의 걸음을 살짝 멈췄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지금은 저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또 돌아오실지도 모르지. 그런데 딸이랑 사위가 오면 분위기가 또 바뀌잖아. 그 집은 유난히 지영이가 엄마 편을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 그러게. 사위도 좀 말하는 스타일이라 내년 명절은 재밌겠네. 호.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퍼졌다.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소파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그녀의 눈빛엔 묘한 서늘함이 떠올랐다. 그녀는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신발을 벗고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싱크대 앞에서 접시를 닦다가 딸의 시선을 마주쳤다. 지영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저 사람들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나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늘 있는 얘기야. 엄마, 난 지금 다 들었어. 그냥 얘기가 아니던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접시를 내려놓고 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영아, 지금은 그냥 듣지만 마라. 엄마는 이제 다르게 하기로 했어. 괜히 너까지 끼어들 필요는 없어. 엄마. 지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무언가가 단단히 새겨진 듯한 결심이 떠올라 있었다. 그 순간 거실에서 고모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렸다. 지영은 고개를 살짝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딸의 순한 기운이 아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사람의 냉정한 눈매가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잘 들어왔다. 이건 언젠가 내가 나서야 할 일이기도 하니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물밑의 흐름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다. 이 아침의 대화는 지영에게 깊게 새겨졌고 그것은 몇 부 뒤에 반전의 불씨가 될 것이다. 명절 둘째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포근하게 거실을 감쌌다. 밤새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어제부터 이어져 온 묘한 기류가 남아 있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조용히 밥솥 스위치를 올리고 국을 데웠다. 국물에서 김이 올라오자 따뜻한 냄새가 집안을 감싸며 아침의 시작을 알렸다. 식구들이 하나둘 거실로 나왔다. 고모들은 여전히 수건을 두른 채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어제와는 약간 다른 분위기였다. 대화 소리의 톤이 살짝 조심스러워졌고 서로의 눈치를 조금씩 보는 기색이 있었다.
한순도 부엌 문턱 근처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전날 저녁 식탁과 아침에 수군거림 이후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과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형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손에 국자를 든 채 짧게 고개를 돌렸다. 그럼 상만 좀 차려줘. 반찬은 다 나왔어. 네, 알겠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하면 다 어쩌고저쩌고 하며 빠졌을 텐데 오늘은 말없이 수저와 젓가락을 꺼내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은 서툴렀지만 그 속엔 약간의 눈치와 변화의 기운이 있었다. 고모들도 소파에 앉아 서로를 흘끗흘끗 보며 말을 아꼈다. 어제와 같은 수군거림은 없었다. 지영이 거실 뒤편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쳤는지 그들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진 듯 했다. 그때 지영이 방에서 나왔다. 단정한 옷차림에 잔잔한 미소. 하지만 그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어른들 눈에는 여느 딸처럼 보였겠지만 나에게는 그녀의 결심과 냉정한 판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엄마, 오늘은 내가 좀 도와줄게. 괜찮아, 지영아. 그냥 앉아 있어. 다 준비됐어. 엄마, 나 그냥 앉아만 있는 거 싫어. 나도 이제 다 알잖아.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지영을 바라봤다. 지영아, 괜히 나서지 말고 그냥 지켜만 봐. 엄마는 이제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안 하려고. 그건 좋아. 근데 나도 이제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수저를 정리하는 한순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경계와 냉정이 있었다. 식탁이 차려지고 식구들이 자리에 앉아 오늘 아침 식사는 어제보다 조용하게 흘러갔다. 고모들의 농담도 줄었고 한순의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그녀는 괜히 반찬 그릇을 몇 번 위치를 바꿨다 놓으며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지영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나는 그런 지영의 눈빛을 옆에서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제 이 아이가 나 대신 뭔가를 해줄지도 모르겠다. 식사 후 지영과 나는 잠시 마당 쪽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감싸고 멀리서 참새 소리가 들렸다.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지영아, 명절은 말이다 누구 하나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다. 엄마는 그동안 너무 혼자 다 했어. 이제는 안 그래도 돼. 그래서 올해부터 바꿔보는 거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엄마, 나 그냥 듣고만 있진 않을 거야. 고모들이랑 동서가 뭐라고 했는지 나 어제 다 들었어. 나는 살짝 놀란 듯 지영을 바라봤다. 정말? 응. 그냥 스쳐들은 게 아니라 전부 들었어. 그리고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녀의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너도 어른이니까. 엄마가 굳이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지. 응. 내년 명절엔 달라질 거야. 엄마만 고생하는 일은 이제 없을 거야.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묘하게 마음이 놓였다. 이 아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쩐지 등 뒤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집 안에서는 고모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나는 굳이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미 조용한 결심은 내 안에도 지영 안에도 단단히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거실에선 고모들과 한순이 다시 모여 앉았다. 전날과 달리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조금씩 익숙했던 명절의 공기를 되찾으려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마치 이제 어제 일은 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듯한 느낌이었다. 언니도 그렇고 올해는 뭔가 다르네. 근데 뭐 명절이란 게 결국 다들 모여서 시끌벅적해야 제맛이지. 맞아, 올해는 좀 조용하니까 분위기가 어색하더라. 동서도 어제 고생 좀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 그들의 대화는 겉으론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다시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분위기 만들기였다. 한순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요. 형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뭐 올해는 분위기가 좀 생소했어요. 내년엔 다시 형님이 중심 잡으셔야죠. 그녀의 말투에는 은근한 기대와 돌아가야 할 질서를 당연시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그래야지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올해는 아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칼을 씻으며 조용히 그 분위기를 지켜봤다. 그때 방에서 나왔던 지영이 거실을 지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지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소파에 앉은 고모들과 한순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전날과 아침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지영아, 밥 먹었니? 첫째 고모가 밝게 물었다. 네, 조금 전에 엄마랑 같이 먹었어요. 지영은 얌전히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순이 내년엔 형님이 다시 중심 잡으셔야죠라고 말하는 순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엄마만 계속 고생하라고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단번에 갈랐다. 고모들의 웃음이 멈추고 한순의 표정이 굳었다. 지영은 소파 옆에 서서 눈을 피하지 않고 모두를 바라봤다.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는 같이 해야죠. 전도 같이 부치고 상도 같이 차리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목소리는 젊은 세대의 예의 없는 반항이 아니라 정확하게 상황을 짚는 단단한 목소리였다. 둘째 고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 지영이가 말은 똑부러지게 하네. 그냥 얘기한 거야, 얘기. 지영은 그 말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냥 얘기라도 누군가는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나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영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식구들 사이의 공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다. 그동안 누구도 고모들이나 한순의 말에 정면으로 반응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맏며느리는 늘 조용히 웃고 넘겼고 자식들은 어른들 일이라며 끼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지영은 달랐다. 그녀는 정확한 타이밍에 정중하면서도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고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몸을 살짝 움직였다. 한수는 입을 꾹 다문 채 시선을 피했다. 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부엌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지영을 바라봤다. 엄마, 그냥 해야 할 말을 한 거야. 누구도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이 묘한 안도감과 통쾌함이 스쳤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혼자 견뎌왔던 무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에서 정확히 말을 대신해준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 딸이었다.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무언가 분명히 바뀌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앞으로 벌어질 큰 흐름의 방향을 이미 정해놓은 듯했다. 지영의 단호한 한마디가 거실 공기를 갈라놓은 지 하루가 지났다. 하지만 그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는 언제나처럼 고모들과 한순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웃음은 어딘가 어색하고 경직돼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 속에는 전날의 당혹감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다. 지영이 말 잘하더라. 요즘 애들은 정말 어른들 앞에서도 할 말 다 하네. 첫째 고모가 웃으며 말을 꺼냈다. 그 말투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귀 기울여 들어보면 어딘가 가시가 숨어 있었다. 둘째 고모가 덧붙였다. 그러게. 나 같으면 그렇게는 못했을 텐데 뭐 요즘 세대가 그렇지 뭐.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전처럼 명랑하지 않았다. 마치 겉으로는 농담처럼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뭔가가 끓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한수는 고모들 옆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요. 저도 좀 당황했어요. 애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지만 눈빛에는 어제의 잔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건 민망함과 불편함, 그리고 약간의 자존심 상함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공기를 읽어온 내겐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건지 너무나 뻔히 느껴졌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서는 물밑 기류가 요동치기 시작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갈등의 불꽃은 쉽게 피어난다. 형님은 어제 지영이 얘기 들으셨죠? 한순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들었지. 애가 자기 생각을 말한 거야. 나도 놀랐어. 그러셨구나. 그래도 요즘 애들이 참 솔직하죠. 그녀의 말에는 미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수건으로 그릇을 닦았다. 고모들 사이에선 슬그머니 분위기를 되돌리려는 말이 오갔다. 그래도 명절이라는 건 말이야. 결국 어른들이 중심을 잡아야 조화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젊은 애들이야 자기 생각이야 분명하겠지만 결국 집안 분위기는 윗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좋은 말처럼 들렸지만 나에겐 그 속이 훤히 들렸다. 맏며느리는 다시 예전처럼 중심을 잡아라는 메시지였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전 같으면 내가 거기에 휘말렸겠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지영은 방에서 나와 부엌 쪽으로 걸어왔다. 고모들과 한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지영아, 좋은 아침. 네, 고모들 안녕하세요.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제와 같은 차분한 단단함이 있었다. 고모들이 잠시 말을 멈추고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한수는 어색하게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지영아, 어제 내 말 듣고 다들 깜짝 놀랐어. 요즘은 진짜 젊은 사람들이 당차다니까. 그녀의 말투는 가볍게 들렸지만 지영은 그 속을 정확히 읽어냈다. 그냥 당연한 얘기 한 거예요. 엄마 나이 생각하면 이제는 다 같이 해야죠. 짧지만 단호한 대답. 고모들과 한순의 표정에 다시 미묘한 굳음이 스쳤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딸과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봤다. 이제 내가 일일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걸 그 순간 확실히 느꼈다. 지영이 자연스럽게 공기의 중심에 서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이 집의 명절 분위기는 이미 예전과는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고모들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억지로 분위기를 돌렸다. 그래, 젊은 사람들 말도 맞지.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전과 달리 낯설고 굳어 있었다. 나는 부엌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이 조용한 기류가 곧 큰 파동으로 번질 거야. 점심을 먹고 난 뒤 집안은 잠시 고요에 잠겼다. 남자들은 거실 TV 앞에 모여 시글시글한 예능을 틀어놓았고 고모들과 한수는 언제나처럼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햇살이 부엌을 스치며 반짝였지만 거실의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은근하게 배어 있었다. 그것은 전날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었다. 지영이 말은 참 또박또박하더라. 첫째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게. 요즘 애들이야 자기 생각이 뚜렷하니까. 근데 좀 너무 단도직입적이긴 했어. 둘째 고모가 말을 덧붙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부엌에 있는 나에겐 또렷하게 들렸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듯 하지만 정면으로 말하지는 않는 특유의 시댁식 수군거림을 시작하고 있었다. 한순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형님이 그렇게 가만히 계신 것도 좀 의외였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영에 대한 불편함과 순이에 대한 살짝의 불만이 섞여 있었다. 그건 오래된 시댁 내 위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감정의 결이었다. 첫째 고모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물론 지영이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이라는 게 있잖아. 어른들 앞에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분위기가 깨지지. 맞아.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예의라는 건 있는 거지. 둘째 고모가 곧장 거들었다. 그들의 말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듯 점점 공감을 쌓아가며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칼을 씻으며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 소리는 전혀 낯설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명절 때마다 들어왔던 바로 그 소리였다. 누군가의 부재를 틈타,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꺼내놓고 둘러대며 뒷말을 이어가는 분위기. 하지만 이번엔 대상이 내가 아니라 지영이었다. 그 사실이 내 가슴 한켠을 묘하게 흔들었다. 젊은 애가 너무 나서면 어른들이 불편하지. 그러게.
형님이 예전처럼 중심을 잡아야지. 애가 나서면 괜히 꼬일 수도 있잖아. 그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나는 그 흐름을 명확히 읽을 수 있었다. 지영이 나서면 안 된다는 기류, 그것이 지금 거실에 퍼지고 있었다. 한순이 작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지영이 성격이 원래 좀 똑부러지잖아요.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분명한 견제의 톤이 있었다. 그녀는 고모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다시 편한 위치로 돌아가려는 듯 슬그머니 지영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올려놨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 애가 좀 그래요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굳이 나서지 않았다. 그들의 말이 어디까지 가는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이런 흐름은 언젠가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게 마련이니까. 지영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거실의 수근거림을 어렴풋이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책장을 넘기다 잠시 멈췄다. 익숙한 목소리들, 그 안에 담긴 어른들 특유의 얄팍한 말투. 지영의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나는 물기를 닦은 손으로 부엌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며 거실의 공기를 스치는 수근거림이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판이 짜여지고 있구나. 수십 년간 명절의 공기를 읽어온 감각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뒷말이 아니라 공기 싸움의 시작이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거실의 공기가 다시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오후 내내 수근거리던 고모들과 한수는 어느새 자연스러운 듯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상 차리는 걸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들의 동선을 유심히 지켜봤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시댁의 공기 장악법은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나는 법이었다. 언니, 내가 상 먼저 좀 차릴게. 첫째 고모가 부엌으로 들어와 수저통을 들었다. 제가 전도 조금 데워 놓을까요? 한순이 프라이팬을 꺼내들며 익숙한 말투로 덧붙였다. 그녀의 손놀림은 전날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그건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다시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였다.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얼른 아유 고마워, 역시 아가씨가 최고야 하며 반가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손을 씻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가씨. 상 먼저 차려주세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나갈게요. 고모들이 살짝 눈을 마주쳤다. 내가 부엌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걸 보며 좋아, 이제 우리가 정리한다는 눈빛이었다. 한순도 재빨리 전을 팬에 올리며 말했다. 형님, 저희끼리 다 할게요. 형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말 안에는 이제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는 기류가 분명히 깔려 있었다. 그때 지영이 방에서 나와 부엌 쪽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다. 고모들과 한순이 자연스럽게 상차림의 중심을 차지하며 예전처럼 명절의 주도권을 회수하려는 모습. 그녀는 조용히 엄마 옆으로 다가왔다. 엄마, 그냥 둘 거예요. 나는 낮게 대답했다. 응. 이번엔 굳이 나서지 않을 거야. 그냥 지켜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거실 식탁 위에는 고모들이 정한 순서대로 반찬 접시가 차곡차곡 올라갔다. 한수는 수저를 놓으며 소리를 높였다. 이제야 집안 분위기가 명절답니네. 그 말에 고모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 형님이 예전처럼 계셔야지 우리가 살지 하하. 그들의 웃음은 겉으로는 화기애애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도가 깔린 특유의 명절 웃음이었다. 지영은 그 장면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순이 상위 접시를 정리하면서 엄마의 자리를 살짝 비켜나듯 배치하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건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40년 명절의 상징적 중심 자리를 미묘하게 뒤흔드는 행동이었다. 지영의 눈빛이 스르르 날카로워졌다. 고모, 여기 반찬 순서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영이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그 말은 단순히 반찬 배치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기 장악을 조용히 흔드는 신호였다. 첫째 고모가 잠시 멈칫하며 웃었다. 아이고 지영이가 또 정확히 보내 하하. 그래 내가 알아서 해봐. 그녀의 말에는 살짝 불편한 기색이 스쳤다. 지영은 테이블 반대편으로 걸어와 고모들과 한순이 정렬해 놓은 반찬 순서를 차분하게 재배치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단단하고 주저함이 없었다. 고모들과 한순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그 짧은 순간 거실의 공기가 살짝 휘청거렸다. 나는 부엌 입구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지영이 아무 말 없이 눈빛과 손으로 공기를 되돌리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느꼈다. 그래, 이제는 나보다 이 아이가 훨씬 자연스럽게 판을 읽고 있구나. 한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영아, 너도 요리 잘하나 보네. 아니요, 잘하진 못해요. 근데 뭐든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 짧은 대답에 고모들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다. 식탁 위에는 반찬 몇 접시가 재배치되었을 뿐인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누가 먼저 웃음을 터뜨리지도 못했고 고모들의 대화는 순간 끊겼다. 나는 손에 물기를 닦으며 조용히 부엌을 나와 지영 옆에 섰다. 지영은 엄마를 한번 바라보고 미소도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우리는 말없이 같은 흐름을 읽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식구들이 하나둘 식탁 주위로 모였다. 부엌과 거실 사이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퍼지고 탕국 냄비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겉으로 보기엔 어느 해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명절 저녁 풍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식탁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고모들과 한수는 식탁 자리 배치를 자연스럽게 주도했다. 한순이 접시를 놓고 고모들이 수저를 정리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언니, 여기 이 반찬은 가운데 놔야지. 그래, 그래. 저는 여기다 두고. 아, 국은 저쪽으로. 그들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표정에는 어딘가. 이제 다시 우리 분위기로 돌아간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쳤다. 나는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굳이 나서지 않고 공기를 읽는 데 집중했다. 지영은 식탁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고모들과 한순의 움직임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모든 음식이 식탁 위에 올라가고 가족들이 자리에 앉아 식사 전 특유의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명절 식탁에서만 느껴지는 묘하게 팽팽한 공기였다. 한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올해는 진짜 전도 깔끔하고 상도 잘 차려졌네요. 역시 고모님들이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집이 돌아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속엔 분명히 방향성을 되돌리려는 뉘앙스가 있었다. 첫째 고모가 곧장 받아쳤다. 그러게. 형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우리가 좀 나서야지. 그래야 명절이 제대로 돌아가지. 둘째 고모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맞아, 맞아. 역시 예전 방식이 제일 좋아. 그들의 말이 식탁 위에 퍼지자 다른 가족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고모들 쪽으로 쏠렸다. 남자들은 여전히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지만 공기의 흐름만큼은 분명히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국자를 들어 탕국을 퍼냈다. 지영은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 고모, 근데 예전 방식이 누구한테 제일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탁 위를 가르는 듯 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 쪽으로 향했다. 첫째 고모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 그야 뭐 다 같이 힘들지. 지영은 눈을 피하지 않고 고모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요. 다 같이 힘들었다고는 전 생각 안 해요.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멈췄다. 한순이 눈을 깜빡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엄마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혼자 다 했잖아요.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저도 어릴 때부터 그걸 다 봐왔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 방식이라는 건 고모들이 편했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길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정확히 짚은 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식탁의 공기를 완전히 뒤집었다.
고모들의 웃음이 단숨에 사라지고 한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남자들도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지영 쪽을 바라봤다. 첫째 고모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이 지영이가 요즘 애답게 말은 참 잘하네. 우리가 편했다니 하하. 지영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고모.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조금씩 바뀌면 좋겠어요. 엄마가 혼자 감당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공격성도 불경함도 없었다. 그저 침착하고 정중한 진실이었다. 둘째 고모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다. 한수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공기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금 이 자리는 더 이상 고모들이 주도하던 명절 식탁이 아니었다. 지영의 짧은 한마디가 그들의 공기 장악이라는 오래된 습관을 정면으로 흔들어 놓은 것이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지영을 바라봤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진짜 흐름이 바뀌었다. 수십 년 동안 내 머릿속에만 있던 말이 오늘 딸의 입에서 나왔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현관문에서 철컥 소리가 났다. 왔어?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사위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늦었죠? 어머 어서 와요. 고모들과 한순이 일제히 맞아주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갔다. 민수는 늘 밝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등장하면 공기의 균형이 바뀐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장모님, 오늘도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냄새부터 다르네요. 민수는 부엌에서 접시를 정리하던 나에게 다가와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왔구나. 밥은 먹고 왔어? 아니요, 지영이가 저녁 남겨놨다고 해서요. 같이 먹으려고요. 그 말에 고모들이 슬쩍 눈빛을 주고받았다. 사위가 왔으니 분위기가 또 바뀌겠구나. 그들의 눈빛은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식탁에는 남은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다. 민수가 자리에 앉아 식구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향했다. 한순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민수 씨,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 않아요? 지영이가 어제부터 참 든든하게 나서더라고요. 그녀의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살짝의 견제와 시선 돌리기가 깔려 있었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지영이가 원래 할 말은 딱 하는 성격이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 한마디에 고모들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첫째 고모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하, 사위가 아내 편 드는 건 좋지만 명절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지면 곤란하잖아요. 둘째 고모도 거들었다.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 참 똑부러져서 어른들이 조금 긴장해요. 하하. 그들의 웃음은 가볍지만 방향이 뚜렷했다. 지영과 민수가 너무 나선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돌리려는 수군거림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물잔을 채우며 조용히 지켜봤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서지 않아도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민수는 잠시 웃으며 식탁을 둘러보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딱히 딱딱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지금까지 장모님이 혼자 다 하셨던 걸 우리 세대가 조금 나눠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공기의 방향을 정확히 잡은 한 수였다. 첫째 고모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 뭐 우리가 민수 씨를 나쁘게 말한 건 아니고. 알죠. 근데 사실 저는 항상 옆에서 지켜봐거든요. 지영이도 그렇고요. 명절 때마다 장모님이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 계시는 거 다른 분들은 그냥 맏며느리니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희 눈엔 솔직히 그게 당연해 보이진 않았어요. 민수의 말은 차분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묵직하게 식탁에 내려앉았다. 한순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민수 씨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래도 형님은 워낙 부지런하시고 깔끔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혼자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공손했지만 고모들과 한순의 오래된 당연함을 정확히 짚고 있었다. 지영은 남편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말을 지켜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단단한 호흡이 있었다. 그걸 바라보던 나는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젠 내가 혼자 말할 필요가 없구나. 고모들이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사이 식탁 위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결을 띠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그들이 웃음과 농담으로 공기를 장악했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정확히 그 흐름을 되돌리고 있었다. 첫째 고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도 조금씩 바뀌어야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둘째 고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슬쩍 바라봤다. 사위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괜히 우리가 더 조심스럽네. 민수는 미소만 지었다. 그 웃음 속에는 긴장감도 위축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서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식탁 한켠에서 조용히 탕국을 퍼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젠 나만의 싸움이 아니야. 지영이 그리고 민수 우리 셋이 함께하는 명절이구나.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음식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공기만큼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팽팽했다. 민수의 차분한 발언 이후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고모들과 한수는 숟가락을 들고도 쉽게 음식을 입에 넣지 못했다. 그들의 표정엔 어색한 웃음과 감춰지지 않는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다. 첫째 고모가 억지로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풀려 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지 않나. 그냥 옛날엔 다 그렇게 했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 그 말은 해명처럼 들렸지만 속에는 자존심이 섞인 미묘한 방어 심리가 담겨 있었다. 둘째 고모도 덧붙였다. 맞아요. 우리도 형님 혼자 고생하신 거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갑자기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 말에 한순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저도요.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사위분도 그렇고 너무 똑 부러지게 얘기하셔서 우리가 괜히 뭐라고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속엔 분명히 기선 다시 잡기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말과 말 사이에 숨어있는 시선, 기색, 자존심의 줄다리기가 식탁 위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히 웃었다. 고모님들, 전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앞으로는 장모님 혼자 다 하지 않고 다 같이 나눠서 하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명절마다 오면서 늘 느꼈거든요. 한쪽만 너무 고생한다는 거. 그의 말투는 여유로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논리적으로 정돈돼 있었다. 지영도 곧장 말을 이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엄마는 명절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내셨고 고모들은 거실에서 말씀 나누시거나 가끔 도와주시는 정도였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방식이 돼버린 건 솔직히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탁의 중심을 정확히 찔렀다. 첫째 고모가 얼굴을 살짝 굳히며 말했다. 그래도 말이라는 건 조금씩 돌려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운하지. 지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 고모.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둘째 고모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한순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얘기해 주니까 신선하긴 하네요. 우리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불편함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민수는 그걸 눈치채고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희가 너무 공격적으로 들렸다면 죄송해요. 다만 저희 세대는 그런 걸 그냥 넘기지 않고 말로 풀자는 쪽이라서요. 그리고 장모님이 저희 눈엔 고생만 하는 어른으로 보이는 게 싫었어요. 그 말에 첫째 고모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내 말도 맞긴 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자존심이 남아있는 기색은 감춰지지 않았다.
순이는 식탁 한켠에서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만 담아왔던 이야기들이 지금 딸과 사위의 입을 통해 정중하고 정확하게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이 일었다. 고모들과 한수는 더 이상 대놓고 뭐라 하진 못했지만 그들의 표정과 시선에는 분명 긴장감과 불편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앞으로의 명절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그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다. 지영은 식탁 위에서 잔을 들고 조용히 물을 마셨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둘을 바라보며 속으로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